보호자 서명은 제가 할게요. 비 내리는 새벽 4시 요양원 로비에서 며느리 설아가 직원에게 던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 캐리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놓이는 소리가 마치 판결문처럼 들렸죠. 설아는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넘기며 직원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도장 가져오셨죠? 인감도? 네, 다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셔서 빨리 처리해야 해요. 치매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습니다. 일주일 전 받은 치매 선별 검사 결과지. 정상 판정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가 된 최은옥입니다. 40년 동안 한복집을 운영해 왔고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혼자 두 남매를 키웠죠. 그런 제가 어떻게 새벽에 요양원에 버려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스스로 선택한 연기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한복 저고리 소매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제 그만 쉬라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한복집이 제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인규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41살 아들이 이렇게 절박한 표정을 짓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설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프랜차이즈가 망했어요. 권리금도 못 건졌고요. 설아는 39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평소엔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인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3억?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억이라니요. 평생 모은 적금이 딱 그 정도였거든요. 남편이 세상 떠난 후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엄마,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 인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결국 은행에 가서 모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걸 보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규는 취직했다고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설아는 예전보다 자주 집에 왔습니다. 제 살림살이를 유심히 보더군요. 어느 날 설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도장 좀 가져오세요. 서류 하나만 쓰면 돼요. 무슨 서류냐고 물었더니 간단한 동의서라고만 했죠. 저는 순진하게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늘 제 건강을 챙겨줬으니까요. 그날 저녁 설아가 집에 왔을 때 제가 본 건 7장짜리 서류 뭉치였습니다. 맨 위에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을 자세히 보니 포괄 위임장이 숨어 있었죠. 제 전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설아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 등급 받으시면 병원비도 지원되고 좋아요. 인감증명서도 3통만 떼어주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인규는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짜고 온 각본처럼요. 내가 생각해 볼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설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빨리 해야 해요.
기한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한복집,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들. 이 모든 걸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치매도 없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말이죠. 새벽 3시, 저는 옆집 이춘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 언니는 71살, 구청 등기계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언니, 나 큰일 났어. 인규 부부가 이상한 서류를 들고 왔어. 은호가 지금 당장 나와.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비를 맞으며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본 춘자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거 완전히 사기야. 포괄 위임장이잖아. 내 도장 하나로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춘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호가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첫째, 내일 당장 구청 가서 인감 폐쇄해. 둘째, 새로운 서명 등록으로 받고. 셋째, 은행 가서 유언 대용 신탁 만들어. 그게 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정한 사람만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인규가 손도 못 대게. 저는 춘자 언니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죠. 연기를 시작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렸죠. 인규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인규야, 아침 먹었니? 아, 방금 물어봤구나. 인규와 설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안도의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건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아 말했죠. 인감 폐쇄하려고 왔어요. 폐쇄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분실했어요. 새로 서명 등록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40년간 아들을 위해 살았던 끈이었을지도 모르죠. 은행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만들 때는 더 신중했습니다. 남은 재산 1억 5천만 원을 모두 신탁으로 옮겼어요. 수익자는 저 자신으로, 사후 수익자는 딸 미정으로 지정했죠. 미정은 44살 부산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 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대리 인출은 불가능해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돈길이 드디어 제 손으로 돌아온 거였죠. 집에 돌아오니 설아가 또 찾아와 있었어요. 어머니, 서류 준비되셨어요? 내일 같이 은행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폐쇄된 인감도장과 쓸모없어진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춘자 언니가 준 스파이펜도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천 조각을 꺼내 바늘을 깨웠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꿰맬 수 있을까요? 찢어진 부분을 메우고 새로운 무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재봉틀 소리와 섞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설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급해 보였죠.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뭘 깜빡했니? 어제도 가스 불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랬나? 요즘 자꾸 잊어버리네. 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한 거였죠. 인규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걱정돼.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설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도 오시고 병원비도 지원되고요. 그래,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스파이펜을 켜고 거실에 두었습니다. 인규와 설아가 방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죠.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엄마가 정말 치매인 것 같아? 아직은 초기야. 빨리 서류 처리해야 해. 그 대화를 들으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받아들인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스파이펜에 녹음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죠.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아들이 저를 돈줄로만 보게 된 걸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한복 작업실로 갔습니다. 낡은 재봉틀이 창가에 놓여 있었죠. 1983년 남편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었어요. 여보, 이 재봉틀로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4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죠. 터널 증후군으로 밤마다 손이 저려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한복집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죠.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인규 잘 부탁해. 걔가 좀 약해서. 그때 인규는 34살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고 결혼도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죠. 딸 미정은 이미 부산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있었고 남편도 착실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인규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킬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났죠.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인규가 설아를 데려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예의도 발랐죠. 무엇보다 인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날 설아가 제게 큰절을 하며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처음 인연은 행복했습니다. 설아는 자주 반찬을 해왔고 병원 갈 때도 동행해줬어요. 인규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죠.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월급이 꾸준했습니다. 문제는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인규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엄마,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대박이래. 나도 해보고 싶어. 인규야, 잘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어. 나도 사장이 되고 싶어. 설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치킨집 정말 잘 돼요. 제 친구도 치킨집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적금 5천만 원을 깨서 줬습니다. 이 돈으로 잘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인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었죠.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치킨집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했고 인규는 장사에 소질이 없었어요. 권리금도 못 건지고 빚만 3억이 남았죠. 그때부터 설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고 와도 인사만 하고 금세 방으로 들어갔어요. 인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설아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돈이 꽤 있는 것 같아. 한복집도 있고 건물도 있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제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설아는 더 자주 제 재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집문서는 어디 있는지 은근슬쩍 물어봤죠. 어머니, 재산 관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사기도 많잖아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거절하자 설아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하지만 설마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해치겠나 싶었죠. 그저 돈이 궁해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해서 상의하고 싶었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은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시댁과도 잘 지내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 혼자 계시는 거 힘들지 않아? 미정이 가끔 전화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괜찮아. 인규도 있고 설아도 잘해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미정이 걱정할까 봐서요. 한 달 전 설아가 이상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라고 했죠. 어머니, 이분이 노후 보험 상품을 소개해 주신대요. 들어보세요. 남자는 복잡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보험이 아니라 영무기지론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었죠.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설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남자와 함께 나가면서 인규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안 되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중요 서류를 은행 대여금고에 넣기로 한 거예요. 집문서, 한복집 권리증, 통장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은행에 가서 금고를 빌렸습니다. 이 금고는 본인만 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대리 개방은 불가능해요. 직원의 말을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서류만큼은 안전해진 거였죠. 그런데 며칠 후 설아가 7장짜리 서류를 들고 온 겁니다. 포괄 위임장이 숨어 있는 그 서류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아와 인규가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춘자 언니 집에서 돌아온 그날 새벽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9살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죠.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최은옥, 정신 차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스파이펜을 3개 더 샀습니다. 거실, 부엌, 현관에 각각 숨겨뒀죠. 그리고 핸드폰에 통화 녹음 앱도 설치했습니다. 인규와 설아 앞에서는 치매 연기를 강화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약 먹는 시간을 헷갈려 했죠. 엄마, 또 약 안 먹었어? 인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제가 멍한 표정으로 대답하자 인규와 설아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역시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설아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요양보호사 교육 자료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요양 등급 받으면 이런 서비스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자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요. 그래, 좋네.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설아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스파이펜에 또 중요한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완전히 치매야. 이제 서류 처리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은행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병원에서 일하잖아. 진단서도 만들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단서 위조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죠. 그 결과지를 여러 장 복사해서 곳곳에 숨겨뒀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쓸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후 인규가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 요양원은 어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죠. 요양원? 거기가 어디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야. 엄마 건강도 관리해주고. 그래. 생각해 볼게. 인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넘어간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딸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다음 주에 부산 갈게. 보고 싶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손주들도 보고. 사실은 유언 대용 신탁 서류에 미정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일을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었죠. 인규나 설아가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치매 검사 정상 판정서와 중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부만 묻고 올까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미정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44살이 된 딸은 여전히 단정했어요. 도서관 사서답게 차분한 분위기가 났죠.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미정이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딸은 속일 수 없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미정의 아파트는 해운대 근처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바다가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 제 마음을 조금 달래줬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봐. 갑자기 부산까지 온 이유가 뭐야? 저는 한숨을 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포괄이 임장 복사본이었죠. 이거 좀 봐. 설아가 가져온 거야.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어요. 엄마,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인규가 이런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 같이 짜고 치는 거야. 제가 스파이펜에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규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게 부탁할 게 있어. 내가 유언 대용 신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후 수익자를 너로 하고 싶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근데 경찰에 신고는 안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날 저녁 미정의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8살, 10살 손주들이 제게 달려왔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도 있는데 왜 인규는 저를 배신한 걸까요? 이틀 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설아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이틀이나 집을 비우시면 어떡해요? 부산에 갔다 왔어. 미정이 보러. 설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우이한테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냥 안부 묻고 왔지, 뭐.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설아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설아의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가 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더 두꺼웠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서명하셔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서류를 보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외에도 여러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도 있었죠. 제 모든 재산을 설아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설아가 볼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잠깐 화장실 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춘자 언니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죠. 언니, 지금 설아가 와서 서류 서명하라고 난리야. 어떻게 해? 절대 서명하지 마. 내가 지금 간다.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춘자 언니였어요. 은호가 우리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 깜빡했니? 설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약속이 있으셨어요? 아, 맞다. 병원 가기로 했지. 저는 춘자 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설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죠. 어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꼭 서명하셔야 해요. 설아가 돌아간 후 춘자 언니와 카페에 갔습니다. 은호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해. 계속 이렇게 피하기만 할 순 없어. 알아. 내일 구청 가서 인감 폐쇄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짜 도장을 만들어. 시험용으로. 가짜 도장? 춘자 언니가 설명해 줬습니다. 진짜와 비슷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는 도장을 만들어서 만약 설아가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 하면 그걸 주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문서 감정하면 가짜인 게 밝혀질 거야. 그럼 설아가 위조한 게 되는 거지.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도장 가게에 가서 똑같이 생긴 도장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정품, 하나는 미세하게 다른 가품이었죠. 가품에는 작은 흠집을 일부러 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인규가 와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엄마, 설아한테 들었어. 왜 서명 안 해? 무슨 서명? 엄마, 이제 그만 연기해. 우리가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야. 진짜 엄마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인규의 거짓말이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죠. 인규야,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무슨 서류였더라?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야. 엄마 병원비 지원받으려고. 아, 그거. 내일 할게. 인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인감 도장은 은행 금고에 넣고 가짜 도장을 서랍에 두었죠. 그리고 스파이펜을 새 배터리로 교체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어요. 10년 전 남편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에 누구일까 싶어 확인해 보니 미정이었어요. 엄마, 잠 안 와? 너도? 엄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정말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혹시 위험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내가 바로 올라갈게.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미정은 제 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말했죠. 인감 폐쇄 신청하러 왔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분실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 후 인감 폐쇄 확인서를 받았어요. 이제 제 인감 도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진 거였죠. 앞으로는 서명으로 하시겠어요? 네, 서명 등록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명을 등록했습니다. 제 이름을 또박또박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아무도 제 도장을 악용할 수 없다고. 은행에 들러 유언 대용 신탁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돌아가신 후에는 지정하신 분께만 상속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럼 치매에 걸려도요? 네, 미리 지정한 후견인만 가능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남은 재산 1억 5천만 원을 모두 신탁으로 옮겼어요. 수익자는 저, 사후 수익자는 미정으로 했죠. 집에 돌아오니 설아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급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서명하셔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서류를 펼치며 설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훑어봤어요. 역시나 포가리 임장이 숨어 있었죠. 도장이 필요하네? 네, 인감 도장이요. 저는 서랍에서 가짜 도장을 꺼냈습니다. 설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인감증명서도 필요해요. 인감증명서? 그게 뭐더라? 제가 멍한 표정을 짓자 설아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구청 가서 떼오셔야 해요. 같이 가요. 오늘은 피곤해. 내일 가자. 설아가 도장을 들고 서류에 찍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봤죠. 가짜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설아는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내일 꼭 가요. 설아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설아가 전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인규에게 성공했다고 보고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스파이펜을 확인했습니다. 설아가 나간 후 인규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오빠, 도장은 받았어. 내일 인감증명서만 떼면 끝이야. 정말? 드디어 됐네. 응, 이제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다 처리하면 돼. 그 대화를 들으며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죠.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설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인규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날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구청 갈 준비하세요. 인감증명서 떼러 가요. 설아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외투를 입었어요. 가방 속에는 스파이펜이 켜진 채로 들어 있었죠. 구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인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만 고생하면 앞으로 편해질 거야. 요양 등급 받으면 병원비도 나오고 도우미도 와. 거짓말이었죠.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인 걸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겠네. 구청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설아가 먼저 창구로 가서 말했어요. 인감증명서 3통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죄송합니다만 이 인감은 어제 폐쇄 처리되었네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폐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이 어제 직접 오셔서
분실 신고하고 폐쇄하셨습니다. 이제 이 인감은 효력이 없어요. 인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설아가 직원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어제 찍은 도장은 뭐예요? 폐쇄된 인감이니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어제 그 도장으로 뭔가 하셨다면 모두 무효예요. 설아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 가짜 도장으로 찍은 서류들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된 거였죠. 그럼 새로 인감을 만들면 되나요? 어르신이 서명 인증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제 인감 대신 서명으로만 거래 가능해요. 인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 밖에서 얘기 좀 해. 구청 밖으로 나오자 인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지? 치매 연기한 거 맞지?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인규야, 무슨 소리니?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 설아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나 브로커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인감이 폐쇄됐대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전화를 끊고 설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일단 집에 가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규와 설아는 좌절한 표정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방어가 성공한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설아가 곧바로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어제 찍은 가짜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게 다 소용없다니. 설아가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때 인규가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통장은 어디 있어? 통장? 어디 뒀더라? 엄마, 연기 그만해. 인규가 소리치자 저는 놀란 척 뒤로 물러났습니다. 얘가 왜 이래? 무서워. 설아가 인규를 말렸어요. 오빠, 진정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스파이펜이 제대로 녹음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방에서 들리는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은행에 가도 안 될 텐데. 어머니 통장을 찾아야 해. 비밀번호도 알아내고. 치매 진단서를 만들까? 그럼 후견인 신청할 수 있잖아. 무서운 대화였습니다.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설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았어요.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제 옆에 앉았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건강이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병원에 한번 가보실래요? 병원? 왜?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설아가 데려가려는 병원이 어디인지 뻔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려는 거였죠. 싫어. 난 괜찮아. 제가 거부하자 설아의 표정이 또 굳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둔 스파이펜의 메모리를 모두 백업했어요. 그리고 USB에 저장해서 은행 금고에 넣어뒀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춘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은호가 괜찮아? 언니 큰일 났어. 이제 놈들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려고 해. 춘자 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이야.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설아가 낯선 사람과 함께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였죠. 어머니, 이분은 신경과 전문이세요. 집에서 간단히 검사해 주신대요. 저는 그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의사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설아가 돈 주고 부른 가짜 의사인 것 같았죠. 검사 필요 없어. 나가.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간단한 검사예요. 금방 끝나요. 싫다고 했잖아. 나가. 제가 소리치자 춘자 언니가 나섰어요. 누구세요? 의사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남자가 더 당황했습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죠. 저는 그냥 가짜 의사 아니에요? 경찰 부를까요? 춘자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자 남자는 급히 도망갔습니다. 설아도 당황해서 쫓아나갔죠. 언니 고마워. 은호가 이제 정말 위험해. 미정이한테 연락했어? 어제 전화했어. 필요하면 올라온대.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규와 설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낯선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죠. 어머니, 이분은 요양보호사예요. 오늘부터 어머니 돌봐드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요양보호사를 데려온 거였어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니, 이미 계약했어요. 한 달치 선불로 냈고요. 설아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설아가 대신 한 것 같았어요. 이거 위조야. 내가 서명한 적 없어. 제가 항의하자 인규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를 거야. 사문서 위조로. 그러자 인규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강도야.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인규와 설아는 당황해서 물러났죠.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곧바로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정말 위험해. 내가 와줘야 할 것 같아. 엄마, 내가 지금 출발할게. 버텨.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문에 안전고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펜을 확인했어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녹음되어 있었죠. 가짜 의사, 위조된 계약서, 인규의 폭력적인 행동까지.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내일 미정이 오면 함께 경찰서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복 작업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생각했죠. 이제 곧 이 악몽이 끝날 거라고.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엄마, 나 서울 도착했어.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조심해서 와. 딸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인규와 설아가 더 무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바로 새벽에 저를 요양원으로 강제로 데려가려는 계획을 말이죠. 새벽 4시 미정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를 꽉 안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미정에게 그동안 녹음한 파일들을 들려줬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인규가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인규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아직이야.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은행에서. 제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인규와 설아가 다시 올 텐데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할 거라고요. 그때 유언 대용 신탁을 공개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할 생각이었죠. 아침 8시 예상대로 인규와 설아가 왔습니다. 미정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나?
언제 왔어? 새벽에.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설아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미정은 설아를 째려봤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죠. 인규가 주제를 바꿨어요. 엄마, 오늘 은행 가자. 통장 정리 좀 하고. 그래, 가자. 미정이도 같이 가. 설아의 표정이 불안해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긴 거였죠. 은행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인규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누나, 엄마가 요즘 많이 깜빡하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는 멀쩡해 보이는데. 미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설아가 먼저 창구로 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 좀 찾으려고요. 위임장 여기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계좌는 일반 계좌가 아니네요. 네, 무슨 말이에요? 유언 대용 신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해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규도 당황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이 뭐예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계실 동안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사망 시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만 상속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가족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연기를 멈출 때였어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해. 너희가 왜 내 돈을 만져? 인규와 설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치매 아니었어? 치매 검사 정상이야. 여기 결과지도 있어. 제가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인규야, 엄마 속이고 재산 빼앗으려고 했지? 다 알아. 인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설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신탁의 사후 수익자는 미정이야.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인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한복판에서요. 엄마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고 했으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설아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닥쳐.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인규 부추겼지? 가짜 의사까지 데려오고 위조 서류 만들고. 은행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경비원도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가족 문제예요. 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미정이 인규에게 말했어요. 인규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로. 인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때 설아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자식이 부모 재산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혼자 그 많은 돈 뭐에 쓰실 건데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해?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이야. 제가 설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내가 아프면 간병할 거야? 아니잖아.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잖아. 설아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갔습니다. 미정과 함께였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내역 확인하려고 왔어요. 직원이 조회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제출된 진단서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병원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설아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한 거였습니다. 이거 신고하겠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허위로 신청한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허위 신청은 처벌 대상이에요. 공단을 나오면서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경찰에 가자. 그래. 이제 갈 때가 됐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어. 인규야, 늦었어. 이미 공단에도 신고했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설아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미정이 물었어요. 친정에 좀 있으려고요. 설아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인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정과 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지켜줄게. 미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인규방에서 서류 뭉치를 찾은 거예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낸 상태였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미정아, 이것 봐. 미정이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잖아.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날짜를 보니 2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입소 날짜였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4시였어요. 오늘 새벽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설아가 짐을 싼 이유, 인규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 아마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당장 경찰 부르자. 미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요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새벽도 아닌 지금 벌써 온 거였어요. 최은옥 어르신 모시러 왔습니다. 인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고 했어요. 인규야, 뭐 하는 거야? 미정이 막아섰습니다. 비켜 누나. 엄마를 위한 거야. 미쳤어? 엄마가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보내? 두 남매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이죠? 지금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현관문을 들어서자 요양원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명찰에 한지훈 경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33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저희는 어르신 모시러 왔습니다. 가족이 신청하셨어요. 요양원 직원이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한 경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요양원 가시기로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동의한 적 없어요. 저는 치매도 아니고 건강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인규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요.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진단서 있습니까? 한 경장이 물었습니다. 인규가 우물쭈물하자 설아가 나섰어요. 병원에 있어요. 지금은 안 가져왔고요. 그럼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한 경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계약금도 받았는데 그건 민사 문제입니다. 강제로 모시고 가면 강금죄가 될 수 있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결국 돌아갔습니다. 인규와 설아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죠. 한 경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스파이펜을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인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녹음기야. 너희가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어.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엄마 치매인 척하는 거 확실해? 응, 완전히 속고 있어. 빨리 재산 정리해야 해. 인규와 설아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한 경장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저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가짜 의사를 데려온 날의 대화였죠. 진단서는 내가 병원에서 만들게. 도장만 있으면 돼. 요양 등급 2급 나오면 바로 요양원 보내자. 한 경장이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고소하겠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들도 봐주세요. 미정이 위조된 서류들을 한 경장에게 건넸습니다. 포괄 위임장, 요양원 계약서, 허위 진단서까지. 한 경장이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입니다. 특히 노인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인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늦었어. 내가 나를 버리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설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가 돈만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닥쳐. 제가 설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미 3억을 줬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더 뺏으려고 했니? 한 경장이 개입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지구대로 가서 정식 조서를 작성하시죠. 그날 오후 저는 미정과 함께 지구대에 갔습니다. 한지훈 경장이 친절하게 조서를 받아줬어요. 어르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3개월 전 인규의 빚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포괄위임장, 가짜 도장, 인감 폐쇄, 유언 대용 신탁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한 경장이 감탄했습니다. 살려고 그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죽이려고 했다는 건, 요양원에 가두는 건 사회적 죽음이에요. 제 인생을 빼앗는 거죠. 한 경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하시고 서류 원본도 다 가져오세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저는 USB에 저장한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규와 설아를 정식 기소한다고요. 죄명은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노인학대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자 요양원 원장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박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약금 환불해 드리려고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은 인규가 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며느님이 현금으로 주셨어요. 설아가 어디서 이 돈을 구했을까요? 아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며느님이 저희한테 특별 관리를 부탁했어요. 면회도 제한하고 외출도 막아달라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 내용도 경찰에 진술하겠습니다. 네, 저도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박 원장이 돌아간 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소라라는 29살 여기자였어요. 어르신, 노인 대상 금융범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른 노인들도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네,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안 기자는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어르신처럼 미리 대비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춘자 언니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그 이춘자 씨도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어볼게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69세 어머니, 아들 부부의 재산 갈취 막아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다.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셔야겠다. 자식이 저럴 수 있나?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의 사연도 많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설아가 일하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아 씨가 진단서를 위조한 게 확인됐습니다. 해고 처리했고 간호조무사 자격도 취소 신청했습니다. 인규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규 씨는 무급휴직 처리됐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인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직접 오지는 못하고 문 앞에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팔려고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미정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신 거예요. 인규도 이번 일로 사람이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짜 도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인감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새벽에 요양원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설아가 계획했던 대로 말이죠. 어르신, 보호자 서명은 제가 할게요. 제가 상상했던 그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새벽 요양원 로비에 버려지는 제 모습. 다행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 막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겼으니까요.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저는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춘자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였어요. 국선 변호사가 아닌 제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였죠. 어르신, 가짜 도장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세요. 젊은 여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원, 35살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며느리에게 줬어요. 진짜와 비슷하지만 작은 흠집이 있는 도장이었죠. 그 도장으로 찍은 서류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제가 포괄 위임장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설아가 가짜 도장으로 찍은 서류였죠. 김 변호사가 돋보기로 도장 인형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이네요. 미세한 흠집이 보여요. 이거 문서감정 신청하면 가짜인 게 밝혀질 겁니다. 그럼 설아가 위조한 게 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어르신이 준 도장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도장으로 서류를 만든 거니까
문서 위조가 맞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 계획이 맞았던 거였죠.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미정, 춘자 언니, 그리고 안소라 기자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는 인규와 설아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검사가 먼저 공소사실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규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입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건망증 증세를 보이셨고요. 그때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여기 정식 검사 결과가 있어요. 제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판정이 선명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사용한 도장은 제가 일부러 준 가짜 도장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지원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문서감정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도장과 진짜 인감이 다르다는 감정서예요.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피고인, 이 도장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일부러 가짜를 준 건가요? 저는 몰랐어요. 설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인규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요양원에 보내자 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고인들,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했습니까? 인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앉으세요.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휴정 후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윤설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최인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였지만 정가자가 된 거였습니다. 설아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영구 박탈됐어요. 재판이 끝난 후 김지원 변호사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민사소송도 진행하시죠. 정신적 피해 배상과 함께 향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인규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인규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은옥님의 조건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자동이체. 둘째, 공개 사과문 신문 게재. 셋째, 병원 동행 등 간병 스케줄 준수. 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가끔이라도 엄마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줘. 3개월 동안 성실히 이행하면 생각해 볼게. 그날부터 인규는 변했습니다. 매달 1일 정확히 생활비가 입금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았죠. 설아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요.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3억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르신, 인규 씨가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요. 10년 분할로 다 갚겠다고 각서도 썼고요.
인규가 제 돈을 갚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갚는 데 쓴다고 했어요. 미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인규가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 편의점 알바까지 하면서 돈 갚고 있대. 그래도 아직이야. 좀 더 지켜봐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춘자 언니가 놀러 왔을 때 말했어요. 은호가 내가 정말 대단해. 가짜 도장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니? 언니가 힌트를 준 거잖아. 증거를 확실히 잡으라고. 그래도 실행한 건 너야. 정말 용감했어.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복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새로운 저고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생각했죠.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꿰매고 있다고. 찢어진 곳은 메우고 구멍난 곳은 기워서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붉은 노을이 작업실을 물들였어요. 저는 바늘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두려운 건 없었어요. 제 삶의 주인은 저니까요. 인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건강하세요.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너도 건강해. 짧은 문자였지만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짜 도장으로 시작된 싸움은 진짜 판결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저는 제 삶을 되찾았어요.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깨졌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 주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살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복집 2층을 개조해서 작은 교실을 만든 거였죠. 은옥침선 바느질 교실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원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어르신들, 젊은 주부들, 그리고 안소라 기자도 취재차 왔죠. 어르신, 바느질 교실을 여신 이유가 뭔가요? 혼자 바느질하는 건 외로워요. 함께하면 즐겁죠. 그리고 제가 40년간 쌓은 기술을 나누고 싶었어요. 첫 수업에는 12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춘자 언니도 있었어요. 은호가 나도 배워볼래. 은퇴하고 할 일이 없더라고.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바늘 잡는 법, 매듭 짓는 법, 박음질하는 법. 모두가 초보였지만 열심이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젊은 주부가 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이었지만 정성이 보였어요. 잘하고 있어요. 바느질은 마음이 중요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으면 돼요. 수업이 끝난 후 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 아이 키우느라 힘든 젊은 엄마,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할아버지까지.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무료 수선의 날로 정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낡은 옷을 가져오면 무료로 고쳐드렸어요. 단추 달기, 지퍼 교체, 찢어진 곳 수선까지. 은옥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옷 남편 유품인데 버리기 아까웠거든요. 80대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옷에는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수업료의 일부는 지역 노인 돌봄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이었어요.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설아였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죠. 어머니,
잠깐 시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2층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할 말이 뭐니? 설아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께 드릴게요. 제가 잘못 쓴 돈이에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못 드려요.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규 오빠랑 이혼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빠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술만 마시다가 이제는 끊었대요. 2개 알바하면서 빚 갚고 있고요. 설아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 잘못한 것 평생 갚으며 살게요. 설아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희미해졌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날 밤 인규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설아가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은 제가 원한 겁니다. 설아 잘못만은 아니에요. 제가 더 나빴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제 자신이 괴물 같아요.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3억 빚도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10년 걸리겠지만 꼭 다 갚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직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다시 엄마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미정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인규 좀 만나줘. 진짜 많이 변했어. 아직이야. 엄마도 힘들잖아. 계속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야. 미정 말이 맞았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어요. 한 달 후 제 생일이었습니다. 70세가 되는 날이었죠. 바느질 교실 수강생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인규였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 1년 만에 만난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깡말랐지만 눈빛은 맑아졌어요. 들어와. 짧은 한마디였지만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규가 화분을 내밀었어요. 난초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잖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엄마에 대한 건 다 기억해요. 제가 잊었던 건 엄마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인규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바느질 교실은 더욱 활발해졌어요. 수강생이 20명으로 늘었고 작품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작성해야 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법정 대리인 지정서였습니다. 엄마가 혹시 판단력을 잃게 되면 내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야. 엄마 의사를 내가 대신 전달하고. 그래, 내가 해줘. 저는 미정을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규가 아닌 미정을.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연말이 되자 인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직장 다녀요.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이에요. 잘 됐구나. 그리고 이거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6개월간 모은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빚 갚는 거 따르고 이건 엄마 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내가 써.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어서였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한복 작업실에서 새벽을 맞았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요. 배신, 분노, 싸움, 재판, 그리고 용서.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어요. 바늘을 들었습니다. 새하얀 명주에 첫 바늘을 꽂았어요. 한 땀, 또 한 땀. 찢어진 천도 바느질하면 옷이 됩니다. 상처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찢어지고 구멍 났지만 다시 꿰매고 있어요.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재봉틀을 멈추고 창가로 갔습니다. 최은옥, 70년 인생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거울에 비친 제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이어서 인규의 문자도 왔어요. 엄마,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길. 사랑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답장을 길게 썼어요.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건강하고 가끔 얼굴 보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니까요. 바늘은 다시 저를 꿰맸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이제는 제가 결정합니다. 제 삶을, 제 행복을, 제 미래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응원의 글, 소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성원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